네, 깜짝 놀라셨죠? 네, 당황하셨어요? 송 작가 팀이 왔습니다. 네, 송 작가가 평소하고 다른 정장을 입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살짝 들었습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저 보미 작가예요. 목소리 잘 들어가는지 댓글창에 댓글 좀 올려주세요. 네, 근데 송 작가님 진짜 옷 그렇게 입으시니까 화면이 좀 달라 보이긴 하네요. 네, 권현웅님이 오늘 일찍 들어오셨고요. 네, 이쁘다고 말하기엔 제가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이고, 네, 어울린다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YTN에서 그 라디오 대담 생방 프로가 있어서, 그게 이제 보이는 라디오다 그래서 3년 만에 양복을 입고 방송에 참가를 하고 왔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사실 이제 저희 집이 신정을시기 때문에 어제 차례를 이미 다 지냈습니다만, 보미 작가는 어제 뭐 하셨어요? 자료 찾았죠. 그렇죠. 네. 보미 작가는 항시 자료를 찾는 착한 개미 같은 작가입니다. 극한 직업. 네. 보미 작가 올해 소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 네. 제 최우선적으로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어야겠고, 네.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둘째로 또 이제 경제 생활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핍해져서 알바 구하나요? 알바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셋째로 살을 네. 빼야 되겠어요. 셋 다 쉽지 않군요. 네. 일단 알바를 먼저 구하시고, 일을 열심히 해서 살을 뺀 다음에, 남자친구를 구하시기를 순서적으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음, 오늘은 이제 신년 특집으로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특집이라고 해서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만, 네. 남자친구는 여기서 골라요. 네. 차린 거 없는 데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예, 여기에 뭐 이제 보면 약간 눈이 높아요. 네, 생긴 거는 정국이 닮아야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1번이기 때문에 이거 거의 불가능하죠. 그 눈썹 위에가 눈이 있는데. 네. 아니에요. 저 눈 높지 않아요. 네, 송진기 닮은 송 작가도 외모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보미 작가의 과열찬 욕망, 네, 정국이에 대한 집착을 이해하신다면 올해 안에도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방을 일찍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옷 얘기가 자꾸 나오니, 미모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쑥스럽네요. 송 작가님 아니신 줄 아셨대요. 그래서 당황하실까봐 빨리 그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가급적으로 이제, 이런 복장은, 명절 때만, 뭐 다음번 추석 때나, 설 때나 이제 한 번 더 입어볼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네요. 네. 그리고 오늘 YTN 방송에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YTN에 난입하셔가지고, 칭찬 댓글 많이 남겨주신 제이선영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송중기 닮았다고 해주신 분은 개별적으로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일단, 오늘 해볼 얘기는 이제 2019년이고요. 자꾸 저는 1900년대 그 정신 상태에 머물러 있어갖고 실수를 하는데. 아이고. 2019년대에 했던 우리 방송들의 그 주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성중기 팟캐스트 방송하고 이제 병합을 해가는 과정 중에 유튜버 팟캐스트 통해서 저희가 선행 학습을 시켜드린 사안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현실에 반영됐는가라는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가, 어떤 정보가 부족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온고지신, 과거를 알고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네. 이게 지금 방송을 모르셨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공지를 좀 미리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 공지했어요. 네. 제가 월에 한두 번씩은요, YTN 라디오 인터뷰를 나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신년대담으로 미국 전문가이신 민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 30분 토론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네. 네. 영상을 올려드릴 순 없고 조만간 오디오를 팟캐스트를 통해서
송 작가의 중국 이야기 팟캐스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송 작가 TV 커뮤니티를 네, 자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공지가 자주 올라가서요. 네. 예, 윤대발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대충 이렇습니다만 언급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제목이 좀 애매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좀 노란 풍선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튼 조금 제목을 은유적으로 달아봤습니다만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2019년도 첫 방송이 1월 3일 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직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이라 팟캐스트 방송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내용이 신년벽두의 불청객, 중일 초계기 도발의 이유라는 부분의 제목으로 방송이 나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연말 연초에 계속 중국과 일본 초계기들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일종의 예언을 했죠. 이 문제가 단순한 시위가 아니다. 이건 올해 하반기 가서 한중일 간의 영공에 대한 또는 군사적인 항공 패권을 비롯한 군사 패권에 대한 매우 심각한 갈등이 있게 될 조짐의 전조다라는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그 결과 한일 간의 어떤 경제 갈등이 시작됐고 나중에 지소미아 종료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현재 한일 간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전조를 1월 3일 날 첫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당시 상황을 약간 좀 되짚어보면요. 그때 2018년이죠. 2018년 연말에 중하고 일본이 이 해군들에 의한 그러니까 선박에 의한 상호 보호 조약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해상 안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어느 정도 협약 관계를 가지고 협조하는 모양을 만들고 있는 시기였는데 연초에 바로 이 초계기들이 날라오는 걸 보고 이거는 한국에 대한 일종의 군사적 도발의 시작이다 라는 예언을 미리 던져드렸는데 정말 제대로 한번 맞아떨어진 거죠. 네, 거시기 모대다. 거시기 하네요. 만원 후원 감사드려요. 그래서 그 당시 방송에서 통일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항공 기술에 대한 보완 그리고 동아시아 군사 협상에 대한 미래를 전부 다 전향적으로 다시 되짚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를 비롯한 현재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증강되기 시작한 정보 자산의 취득이 결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러시아 비행기가 그러니까 군용기가 군 수송기죠. 우리나라 독도 해역을 넘어왔을 때 우리가 출격해가지고 우리 공군이 기총소사를 쏴서 쫓아낸 우리 그 창군 이후에 최고의 쾌거가 있었는데 그때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자주 국방의 의지를 보여준 그 의지의 시작 그 후에 있었던 이 동해안 독도 주변에서의 해상 군사 훈련 등등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한테 군사적으로 개길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협상에 들어가서는 지소미아 종료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취할 수 있었어도 일본이 저항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거를 1월 3일 첫 방송으로 작년에 보내드린 기억이 납니다. 3월 1일 날 유튜브가 시작했어요. 그 유튜브의 시작은 굉장히 일찍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그 시사 프로로 유튜브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저한테는 뭐랄까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시사라고 하는 게 결국 말로 푸는 건데 오디오에 익숙해 계신 시청자들이 1시간 가까이 송 작가 얼굴만 보고 시사 방송을 듣는 유튜브에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사실 처음에는 여행을 중심으로 한 약간 좀 다른 파트의 방송을 해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몇 개월에 걸쳐 가지고 중국과 한국의 어떤 그 관광지들을 찾아다니면서 미리 여행용 뭐랄까 유튜브 화면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다시 요즘 굴욕적인 거지만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 보면 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송 작가의 초기 유튜브는 망한 겁니다. 한 5회까지는 여행 유튜브들은. 그러다가 3월 3일 날 이제 아무튼 그게 망했고 4월 18일 날 그 아시아나항공과 관련된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서 시사 유튜브를 팟캐스트와 같이 내기 시작했는데 그 후부터 그러니까 4월 달부터 꾸준하게 구독자들이 늘면서 지금은 2만 구독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3월 달에는 트럼프 탄핵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스틸 보고서에 의한 일종의 청문회가 있었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무죄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의 수상한 조짐을 처음으로 그때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뭐가 있었냐면 아시아나 항공이 1,000억 이상 손실을 봤다고 재무제표를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업은 손해를 봤어도 이거를 감춰야 되는데 이 신용등급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1,000억 이상 손해를 봤다고 꺼내놓는 순간 이거 팔리려고 물건을 내놨구나라고 하는 예언을 그때부터 드렸었습니다. 3월 달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아시아나의 신용도 하락에 대한 자구책을 쓰지 않는 걸 봐서는 쟤네들이 추가 대출이나 다른 그 관계사한테 차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거를 통째로 염가에 팔려고 내놨구나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시아나 관련해서는 재작년이죠. 2018년부터 아시아나가 그 하이난 항공하고 이상한 그 급식업체에 관련된 계약을 맺을 때부터 이 계약이 매우 수상하다. 이 계약 자체가 단순한 협업 계약이 아니라 아시아나의 지분 일부를 하이난 항공에게 넘기거나 위탁한 것 같다라는 의혹을 2018년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액션이 3월 달에 시작된 걸 여러분한테 보도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4월 18일 날 아시아나 구주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기존에 남아있는 주식 33%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을 유튜버 병합해서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드린 말씀은 그거죠. 기내식 사업을 한다고 거의 2천억 이상의 돈을 하이난 항공에서 땡겨왔는데 20년 동안 기내식 납품하는 조건으로 2천억이 넘는 보증금은 너무 과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다른 용도의 돈일 것이다. 주식 매입 대금이거나 주식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나가. 왜냐하면 그 국적항공사는 함부로 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편법 매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1년 가까이 줄기차게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구주가 일반적으로 부도난 회사 같으면은 소각이 되거나 은행권의 자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1년 내내 진행되어 온 아시아나 거래가 그 구주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지급하고 사는 이런 이상한 거래로 이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3월달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구주의 가격이 7천억에서 8천억에 달했기 때문에 그 당시 국내 어떤 업체도 이 정도 가격을 냈고 그러니까 쓰레기인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구주를 놓고 이 정도 비용을 문 다음에 2조 원 가까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기업이 나오겠느냐. 나온다고 하면 현금 동원력이 그나마 가능한 효성이나 애경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지금 알고 계신 대로 현대가 입찰전에 참여해가지고 실제적인 계약을 마치고 연말에 주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됐던 구주 부분은 약 3,500억 정도의 가격. 그러니까 처음 그 아시아나가 제시했던 가격의 절반이 못 되는 수준에서 정산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현대가 이 구주의 실제 주인으로 제가 예측했던 시진핑의 가업 기업으로 의심받고 있는 하이난 항공과 어떠한 내부적인 거래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선의 거래라 그러면 굉장히 원만한 거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거든요. 앞으로 아시아나 항공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세를 확정해 나간지를 잘 봐야 됩니다. 중국하고의 교류,
그리고 북한을 연결할 수 있는 대북 항로의 개선이 아니라고 하면 2조 원 넘는 2조 5천억 가까운 비용을 투자해서 아시안을 인수하는 현대의 어떤 그 베팅은 보장되는 장사가 없다 그러면 좀 위험한 장사일 수 있다. 분명히 뭔가 뒤에 숨은 카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올해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드립니다. 4월 달에는요, 그 당시에 이제, 이건 팟캐스트로만 나갔습니다. 민주당 후보진의 변화와 트럼프의 재선 전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블룸버그의 등장이 이 트럼프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IT 산업을 대변하는 블룸버그가 민주당의 후보로 나올 경우에, 트럼프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 당시에 드러나 있던 민주당의 대부분 후보들은 전부 병풍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방송을 내자마자 그 다음 주에 블룸버그 불출마 선언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블룸버그는 11월 달에 다시 말을 번복하고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보였던 의심스러웠던 사안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마땅히 내세울 후보가 없고 영입전에서 블룸버그가 좀 튕기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연말까지 계속 유지가 된 거죠. 결국 블룸버그가 출마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블룸버그 앞으로 올해 그 대통령 대선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블룸버그의 등장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블룸버그가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민주당의 기득권, 그러니까 좌파 기독교 세력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세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인물이 돼요. 결국 블룸버그도 우파 유태인, 그러니까 트럼프와 같은 지지층 안에서 지지를 받는 우파계 유태인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블룸버그는 사실상 지금 한 뿌리에서 난 두 가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미국의 대선이 트럼프의 재선 내지는 우파 유태인 세력들, 그러니까 그동안 4년 동안 미국 행정부를 새롭게 이끌어 왔었던 공화당 세력, 그 공화당의 주축 세력들, 트럼프의 배경 세력들의 그 재집권이 좀 더 유리해진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대선 결과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5월 달에 있는 지명은 당연히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받겠지만 블룸버그가 민주당의 후보로 오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를 1차적으로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5월 1일 날 나간 방송은 이제 북러회담의 가치와 변화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과 러시아가 매우 밀접한,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놓고 회담을 진행하고 있었을 상황이거든요. 중국이나 미국이 한 발 뒤에 무역전쟁 때문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러시아가 북한과 굉장히 밀접하게 접근하는 모양을 보여준 게 사실은 5월 초순, 4월 25일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러한 기류가 유지가 되고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면 앞으로의 비핵화 프로세스는 북미 간이나 남북 간의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는,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참여하는 방식의 집단적인 협의체 안에서 유지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놨고, 그러한 전망 때문에라도 앞으로의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역시도 저희 전망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안의 해제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EU도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예요. EU 국가들도. 그렇게 되면 미국의 거부권만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올 연초에는 북한에 대한 이 제재 해제가 어느 정도 풀리게 됩니다. 이 제재 해제가 풀리는 부분은 이제 철도 부분, 철도와 도로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근무를 통한 외화 획득이 가능해지는 거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산품들, 그러니까 하청받아서 만드는 공산품들의 국외 수출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지난 한 6, 7년 동안 북한을 얽매여왔던 경제적 제재가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재가 한번 풀어지게 되면요, 다시 제재를 걸기가 어려워요. 국제법상으로. 그러니까 이미 한번 제재를 걸었다 풀어줬는데 똑같은 사안으로 또 걸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미국의 매파 입장에서는 가급적으로 이걸 안 풀어주고 끝나고 싶은데 중국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단 풀어봐. 그래야 다음 세대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어. 지금 미국 네 입장에서는 한 푼도 북한을 왜 내놓을 수가 없잖아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게 되면 진짜 육자회담을 통한 북남미 관계의 진척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그 토론은 뭐 터는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상반기에 바로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단 2월까지 트럼프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탄핵된 상태잖아요. 상원에서 이제 결론을 낼 때까지 한 2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게 탄핵이 풀리고 나면 바로 이제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북한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가 신경 쓸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나마 이 상황에서 북한이 뭔가 불만을 가지고 ICBM이라든지 핵실험 같은 걸 재개하게 되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악화를 시키지 않는 선에서 조금만 기다려다오 하는 형태의 일종의 밀서 내지는 밀약이 오가지 않았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에 대한 그 상대 조건으로 아까 말씀드린 유엔 제재안 그 세 가지가 풀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가는 거죠. 결국 다자 간의 안보 협상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만 문제는 미중러는 아주 이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굉장히 똘똘 잘 뭉쳐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이 한미일 공조 상황이 지금 최악이거든요. 이 모든 게 아베 때문이야, 사실 따지고. 아베가 작년에 우리 건드는 바람에 이 모든 분쟁이 생긴 거고, 뭐 불매운동 여파, 뭐 반도체 소재 부분 여파는 둘째로 치더라도 일단은 지소미아가 종료됨으로 인해서 미국이 일본에게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원상복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한테는 못해요. 왜 우리는 일본이 그만한 원인을 먼저 우린 피해자야. 일본한테 먼저 일종의 선탠을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피해자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고치면 우리 한다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점점 더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정상화돼서 한미일 공조가 웬만큼 되기 전에는 단체전에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저쪽 셋은 팀워크가 너무 잘 짜여 있는데 우린 손발을 안 맞춰봤거든. 물론 이제 일본을 빼고 2대 3으로 협상장에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어차피 머릿수가 모자라서 이 표결권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밀려요. 어차피 숫자 싸움에서 밀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을 빠르게 뭔가 정책적으로 개조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을 아주 우습게 하는 트럼프 같은 입장에서는 야 아베 저거 그냥 정권에서 끌어내서 폐기 처분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고 만일 그러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고 치면 아베는 5월 이전에 쫓겨날 가능성이 높다. 빠르면 2월 초순에서도 내려와야 된다. 수상기에서 라는 예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꽃놀이패를 즐기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13일 날 방송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 당시에 이제 돼지열병의 한반도 진출을 막아라라는 방송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북한까지만 그 돼지열병이 와 있고 우리나라를 넘어오지 못한다. 사실 한국하고 북한하고는 그 휴전선이라고 하는 군사분계선이 있기 때문에 넘어오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왠지 이때부터
어떠한 형태로든지 한반도에서 이게 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퍼지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막상 9월달 돼서 돼지열병이 터졌습니다. 근데 터져놓고 보니까 제 판단으로는요, 돼지열병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증상이라든지 거기에 관여한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감염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끌고 가고 있더란 말이죠. 사실 돼지열병은 2주 전인가요? 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종료 선언이 됐습니다. 그게 한반도에 돼지열병은 없다라고 종료 선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돼지열병을 최단 기간에 몰아낸 국가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위상을 점검받기 위해서는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축산 질병에 관련한 전문 기관의 사람들을 통해서 실사를 받아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검증을 받고 우리가 전 세계 1호 돼지열병 퇴치국의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못 얻는다고 봅니다. 저의 의혹은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에서 나온 계속된 꾸준한 의혹이긴 한데요. 지금도 이 돼지열병의 발생과 전염 그리고 뭐 경기도 지역의 살처분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정리를 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찜찜한 다 풀리지 않는 뭔가의 구석이 있다. 좀 더 제대로 된 역학조사와 자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만한 사안이 있으면 사실 이게 정기국회에서는 아니더라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한 번에 이걸 찝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뭐 경기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과 이와 관련해서 희생됐던 돼지들이 수십 마리에 달하고 엄청난 비용이 소모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제대로 된 감사를 안 했다는 거죠. 그 감사를 안 하는 과정 중에 올해 예산안에 앞으로 돼지열병에 대한 어떤 방역을 위해서 뭐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방역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할 때, 이게 제 뇌피셜입니다. 소문내지 말아주세요. 일종의 예산 확보를 위한 일종의 뭐 아무튼 기획 작업 같은 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돼지열병의 선후에 관한 아주 정밀한 역학조사와 관련된 뭐 세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임상 실험 같은 데이터들을 제대로 보고 과연 우리가 청정국으로서 돼지열병을 완전히 물리쳤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7월 달에는 7월 15일인데요. 손정희의 수상한 등장. 산타인가 사채업자인가라는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손정희가 갑자기 AI 사업을 해야 된다면서 우리나라를 와서 뭐 200조 규모의 2차 펀드를 조성할 계획인데 우리나라 산업은행을 비롯한 삼성, 뭐 현대 이런 쪽 기업들이 참여할 의사는 없느냐라고 광고를 하러 들어왔었죠.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손정희의 지금 어떤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23일 날 해저터널 관련된 방송도 추가로 있었습니다만 누구와 함께 움직이고 자기 자신이 사업거리를 먼저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개인적인 수익을 올리는 일종의 사채업자다. 이 사람은 투자가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손정희의 협업을 손정희 회장과 소프트뱅크와 연관된 협업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7월 달에 했습니다. 실제 손정희 펀드의 부실에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월 이후에 계속 폭로되고 있고 본인이 자랑하던 비전 펀드 2차는 아예 모집 자체를 실패한 상황에서 라인하고 갑자기 그 비전 펀드 2차가 실패한 그날에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일종의 합작 사업이 발표나는 등 여러 가지 후속 방송들을 해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손정희는 위험한 장사치다, 위험한 투자가다. 저 사람이 국제적으로 한번 큰 사고 낼 조짐이 보인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그런 방송을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시사에 관한 상반기 때 시사가 예방주사를 쭉 맞으신 것이죠. 네, 즐겁게 살자님 2,000원, 산수님 2만원, 리스유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8월달 들어서 8월 1일날 스페셜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일본에게 복수하는 법,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법이라는 방송을 했는데 이게 올해 했던 방송 중에 최장 방송이었습니다. 3시간이 좀 넘었죠. 3시간 15분 정도를 방송을 했었고요. 그랬기 때문인지 몰라도 현재까지 올해 최다 시청 뭐 이런 기록들을 갖고 있는 방송입니다. 이 당시는 이제 일본에 의한 그 백색 리스트, 화이트 리스트 제외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일본과의 경제 전쟁을 우려할 때 국내에 있는 많은 언론들이 일본이랑 싸우면 무조건 진다. 우리가 일본이랑 그 경제 전쟁 하게 되면 한국 경제가 박살난다라는 기사들이 줄을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8월 1일 방송에서 아니다. 전쟁하게 되면 무조건 이긴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와 LCD를 가장 많이 만드는 국가가, 디스플레이를 많이 만드는 국가가 대한민국인데 그 대한민국에 팔아먹어야 되는 부품 소재를 갖고 협박을 한다는 건 얘네들이 미친 짓이다. 절대 이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가정하고 어떠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을 벌일 수 있겠냐, 다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한 5가지 정도 짚어드리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폐시멘트, 폐고철, 폐수지 이런 그 일본산 쓰레기의 수입 금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부터 유통되고 있는 그 이제 활어죠. 살아있는 물고기들의 그 유통의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가 관광 수익으로 올려주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광 수익을 줄여야 된다. 일종의 방문 금지, 관광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국제적인 언론전을 펼쳐가지고 방사능 사태나 올림픽 관련한 또는 뭐 여러 가지 일본의 인권 문제 같은 거, 위안부 문제 같은 것들을 공론화해서 일본을 국제 여론에서 궁지로 몰아야 된다. 그리고 일본의 자금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뭐 러시안 캐시를 비롯한 각종 사채 자금들에 대한 철수 내지는 그 자금들의 막대한 이익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방송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얘기했던 건 이제 문화적 힘으로 일본을 억눌러야 된다. 우리 아이돌들이나 우리 한류 문화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일본을 보이콧하는, 일본 시장을 보이콧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 일본 젊은이들이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내용을 8월 1일 날 방송을 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렇죠. 5개월이 채 안 지난 동안에 제가 말했던 얘기 중에 아이돌의 일본 공연 거부 빼놓고는 전부 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선행 뉴스만 들었지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뉴스는 못 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시멘트를 수입 금지한다고 했는데 실제 완벽한 수입 금지가 됐는지, 고철의 반입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폐수지는 얼마만큼 양이 줄었는지, 또 수산물 수입에 관한 화로 수입에 관한 일본 화로차의 움직임을 막아야 된다고 했을 때 나중에 그게 이제 뉴스를 타가지고 이게 뭐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조치들이 확실히 돼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다는 거죠. 물론 그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한 진행 상황의 구체적인 결과를 아직 못 찾아봤다는 겁니다. 추가로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우리 이 전방위적인 불매운동과
산업 구조 안에서 일본 쓰레기를 사서 재활용해주는 이와 같은 행위들이 근절됐는지 한번 자세히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고 저도 자료가 올라오는 대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님 19.99달러 98달러인가요? 네. 후원, 네, 후원 감사드리고요. 바람과 구름과 2만원님. 아니군요. 바람과 구름과님이 2만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띄어쓰기를 잘 못해요. 아무튼 이 당시 일본과 관련한 방송을 처음 시작을 했고 그 후로 일본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방송을 매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정말 놀랍게도 속살을 까보면 까볼수록 일본이 이렇게 형편없는 국가였나? 우리가 일본보다 이렇게 뛰어난 우수한 국가였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정보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9월 5일 날 처음으로 이제 이때 청문회 시즌이 시작될 텐데요. 조국과 적폐 세력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른바 국내 정치에 대한 첫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팟캐스트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국내 정치에 관련된 평론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팟캐스트가 370회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00회 가까운 방송을 하면서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언급해보질 않았는데, 당시 조국 청문회와 관련해가지고 너무 좀 심할 정도의 편향된 방송이 강해질 때였어요. 그래서 정말 언론이 모두 조국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을 때였고, 정말 이 추세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개혁 의지가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한 숟갈이라도 뭔가를 도와보자고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후 뭐 여러 번 매주 방송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정말 안타깝게도 모든 방송이 전부 다 이제 노란 풍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정치 시사 관련된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내친걸음이라서도 있지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뭐 도대체 이 제대로 된 언론은 왜 한 번도 제대로 된 뉴스를 보여주질 않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잘못했던 언론에 대해서, 방송에 대해서, 또는 거짓말에 대해서 왜 정정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너무 뭐랄까요, 편협하게 또는 말도 안 되는 조작으로 사람들을 이제 속이고 있는데,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또 꽤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가장 이러한 얘기들에 잘 속는, 종편에 속는 바보 같은 사장님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을 계도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방송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난 9월 1일 첫 방송을 했을 때 답답함을 생각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게 아닌가. 지금 우리의 의지가 그들의 기득권을 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다소 흐뭇한 생각은 듭니다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2020년에 저들을 완전히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웅장님 5,000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레이푸왕님, 라이푸왕? 중국 분이신가요? 10,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방송을 하다가 10월 17일 날 명량해전이라고 명명한 방송을 하면서 제가 감정에 북받쳐서 생방송에서 약간 이렇게 착즙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이제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때는 정말 너무 억울했어요. 지금도 억울합니다. 지금도 조국 장관의 입장을 보게 되면 엄청 억울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공수처법이 통과를 했고, 그리고 우리의 국회가 제대로 뭔가를 일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들이 사분오열돼서 자멸하고 있는 모양을 보기 때문에 2020년 좀 더 희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봅니다. 모소 대나무님 10,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11월 29일은 그 대박나라 아시안 10개국이라는 이건 이제 팟캐스트 방송이었는데요. 네. 아시안 10개국에 대한 팟캐스트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송이에요. 팟캐스트 36회 방송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이전에는 단편적으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정방 외교가 어떠한 영향들을 끼쳤는지를 쭉 끊어서 해왔었는데 이걸 하나에 뭉쳐서 했던 방송인데 방송을 하는 내내 국뽕에 취해가지고 좀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11월 29일에는 이제 올림픽 여름 개최에 관한 얘기들을 하면서 일본의 올림픽 준비가 얼마나 허술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방송이 이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았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방송이었어요. 이게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무슨 뭐 더위 대책으로 집에 허드렛물 갖고 도로에 뿌려라. 겨울에 쌓아놓은 눈을 얼려놨으니 그 얼음으로 갖고 눈을 깎아서 야외 경기장에 눈을 뿌려주마. 뭐 이런 게 대책이었거든요. 이 후쿠시마 인근의 방사능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을지 모르는 작년 겨울에 눈을 모아서 얼려놓은 창고가 도쿄 안에 많다는 거. 그리고 그 얼음 기둥을 갖다 깎아서 야외 경기장에 뿌려줬더니 기자들이나 참석했던 사람들의 옷이 흠뻑 젖어서 강렬한 항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후일담도 있는데요. 일본이란 나라가 이렇게 허술하고 대책이 없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핵과 카지노의 성지로 거듭난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핵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말하자면 후쿠시마에서 흘러내려온 이 많은 방사선 물질들을 세 번의 폭우와 태풍이 골고루 펴서 일본 남동부 쪽에 산업 중심지 도쿄와 오사카를 잇고 있는 산업 중심지 골고루 펴 발라준 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현재 핵 문제는 씻어낼 길이 없다. 그냥 도로로 포장된 데는 물이 비가 내려서 이제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거지만 이제 산천이나 토양 같은 노출돼 있는 지역에는 더 이상의 방제가 필요 없을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악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더더욱 놀라운 건 일본이 어떤 자기 국가의 어떤 재건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패한 아베노믹스의 대안으로서 뽑은 사업이 카지노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얼마나 허망하고 일본 국민과 일본 경제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방송이 나가고 딱 2주 만에 지금 일본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00닷컴 중국 복권 사이트 회사의 자금을 일본 중견 정치인이 받은 것, 이 사람이 아베의 직계인 거, 그리고 그와 관련된 비리를 일본의 특수부가 수사하기 시작한 걸로 해서 사실 제2의 로키드 게이트 같은 사건이 빵 터졌거든요. 저는 그 방송을 할 때까지만 해도 2025년도 그러니까 박람회가 열릴 때까지 오사카 박람회가 열릴 때까지는 묻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2025년 방송에서 그 방송에서 얘기하고 한 일주일 지나서 바로 이게 터지는 바람에 저 자신도 깜놀했던 어떤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예진이 사탕님 만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난 1년 동안의 방송들은 지금 이제 돌이켜 들어보면 이게 시점으로 따지면 당연히 있는 얘기를 후속 보도한 것 같지만 이러한 사안들이 일어나기 전에 보통 3개월, 4개월 전에 제가 미리 예측을 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현재 시사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 예측 가능할 만큼의 사안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카지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당시에 국내 언론에 많은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자료들은 이제 일본에서 발행하는 게 일종의 카지노 안내문, 사업 안내문 같은 걸 기초로 해가지고 방송을 드렸는데 그마저도 제한적이었죠. 역시나
뭔가 크게 벌릴 때는 뒤가 구린 사업들이 많더라고, 일본.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카지노 문제가 시발점이 돼서 아베 정권이 조만간 어찌 보면 2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제가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거까지 시기까지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왜 선행을 해야 되냐면요. 선행을 하고 알고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라든지 이걸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봐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와서 이걸 다시 리뷰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럼 그렇게 터진 사건들이 어떻게 마무리됐느냐에 대한 후속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언론들이 후속에 대한 보도가 없습니다. 과거에 던져놓은 기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허위 기사로 판명된 경우에 그걸 없애버리긴 하지만 이걸 내가 잘못 얘기해 줬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조국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지. 아직도 그 사안이 여전히 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줄 알고 그걸로 기소하려고 하는 게 검찰과 언론의 수법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표창장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그 당시에 청문회 때 물고 늘어졌던 그 후로 석 달 동안 물어졌던 내용도 모두가 거짓이잖아요. 네.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언론에 대한 관심은요, 한 번 들어서 호기심을 충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리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 자료들을 모아서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났구나 할 때까지는 절대 이게 진실이다라고 믿어서는 안 되는 뉴스들이 태반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올 새해에 듣고 싶은 뉴스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뉴스들을 제가 한번 전망을 좀 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일본 아베 정권의 아베 계파의 몰락이 필요합니다. 일본 안에서는 아베가 지금 내치를 완전히 틀어잡고 있거든요. 일본 회의 400명 이상의 전현직 의원들을 관여하고 있던 일본 회의를 떠나서라도 현재 19명의 강요들 중에 장관들 중에 16명 이상의 아베의 친구들입니다. 이런 독재를 벌이는 일본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가 없죠. 내부 견제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이나 소수파들이 계속해서 한일 관계를 원상회복시켜야 된다. 이대로 가다 일본이 망한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지만 아베는 무조건 버티기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올림픽 지나고 올림픽 지나서 올림픽을 성공했다. 우리가 올림픽을 치러낸 일본이다라는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해서 자기가 수상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런 수작을 부릴 건데요. 이런 게 불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본에 가르침을 줘야 되겠죠. 네. 제 생각에 지금 지소미아 종료와 화이트리스트 부대 조건을 교환하기로 한 말일이 지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곧 이 부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은 말리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를 강행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일본이 흔들릴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드시겠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아베가 저렇게까지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 아베는 버리는 카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그 카드를 확실히 치워버리기 위해서 복권 모임이라든지 이번 카지노 뇌물 같은 것들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된다 그러면 2월 달쯤에 아베 내각이 해산할 수도 있다, 물러날 수도 있다라는 게 가능해 보이고요. 만일 일본의 내각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 들어올 내각들은 본심은 어떨지 알 수 없으나 매우 친한 한국을 친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내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와 따라서 한일 간에 적체돼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 점을 꼭 듣고 싶은 겁니다. 다음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인데요.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 어떤 관리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외국과의 어떤 그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차원이라고 하면 남북 간의 교류를 극적으로 강화하고 늘려나가는 수를 써야 돼요. 우리 관광객들 많이 가고 육로관광, 항공관광, 교통관광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북한하고 연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허브로 해서 우리나라의 공항을 통해서 북한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외국인들을 늘려나감으로 해서 반강제로 북한을 개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성공단의 재개라든지 개성공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중점 공업구들, 개발구들에 대한 국제적인 개방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돈 맛을 보게 되면요.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지배력이 탄탄하다고 하더라도 공산주의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개방의 힘인 거예요. 중국도 그렇게 무너졌고 베트남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돈 맛을 보게 만들 수 있는 루트를 열어내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종의 일종의 자금 역할 같은 거 안에서 한반도의 기능, 서울의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고 하면 통일은 20년 후에 전망돼 있습니다. 이미 이제 남북 간의 일종의 20년 후를 대비한 통일 프로젝트는 92년도에 설립되어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연방제를 통한 통일 뭐 이런 사안들을 끌어가는 과정은 멀게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부분 안에서 남북한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요때가 최고라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든 서로 선점하기 위해 투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은 무한한 자원이 있고 뛰어난 노동력이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아무런 시스템이나 경험이 없는 국가예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도를 통해 가지고 북한을 최소한 우리 80년대 초기에 최소 5,000불에서 10,000불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어쩔 수 없이 남한의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점을 알고 있는 김정은은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왕이면 남한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미국도 도와주고 일본도 도와주고 중국도 도와주고 러시아도 도와주고 EU도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인 개방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리와 컨트롤을 우리가 잘해서 그러한 남북 교류를 강화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뭐 경제적인 위기,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국소적인 경제적인 위기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남북 간의 남북 간의 정상적인 교류만 갖고도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4월 총선에서 우리 민주지형이 압승을 거둬서 안정적인 집권 후반기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선이 불과 이제 100여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빨리 투표하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연말에 어렵게 공수처 법안이 마련이 됐죠. 뭐 거기에 대한 비난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시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검찰 개혁의 시초를 법적으로 마련했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7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한 공수처의 이제 출범이 시작되게 되면 저는 그동안 미뤄져 있었던 과거사 의혹에 대한 부분부터 부정재산 환수까지 철저하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반민특위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스트는 지금 전화번호부만큼 빽빽하게 온 국민들이 전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개혁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권선징악, 정의실현, 그리고 부정한 재산은 어떻게든 환수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바로 세워지게 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건실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언론 개혁도 진행이 돼야 되겠죠. 조중동은 뭐 강제로 폐간은 시킬 수 없겠습니다만 한 2, 30만 부 찍어내서 돌릴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게끔 좀 조져줘야 될 것 같고요.
종편이라든지 가짜 뉴스에 대한 척결 방안이 나와서 이제 국민을 호도하는 뉴스를 꺼내놨을 때는 엄청난 징벌적인 배상을 때릴 수 있는 담당자들을 실형에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법안들이 마련돼서 가짜 뉴스가 사라지는 제대로 된 뉴스가 만들어지는 대한민국의 언론 신뢰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는 그 날이 조만간 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날이 되게 되면 우리 송작가 TV도 정말 그때는 할 일이 없어서 미담 전파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방송을 그만두게 되는 그 날이 와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이제 우리가 바램 이거 뉴스지만 사실은 기대의 뉴스지만 사실은 꼭 올해 안에 이뤄내야 될 대한민국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명은 기다려준다고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잘하고 있고 우리 관료들이 잘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우리 행정부를 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세계인들이 정통성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고 대한민국의 개혁이 됩니다. 언제나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송작가 TV도 지금 2만이 좀 못 미치는 구독자를 보시고 있습니다만 구독자가 많이 늘고 우리 방송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효용될 수 있고 보미 작가가 알바를 구하지 않아도 전업으로 방송 준비에 일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짧게 얘기한다고 한 20분 생각하고 시작한 방송인데 50분을 넘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끊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네, 어떤 작년을 돌아보는데 50분이 걸렸으니까요. 앞으로 올해를 내다보는 시간으로 새로운 방송 계속해서 준비하겠습니다.